이번 시간부터 수목병리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병리학, 수목 했으니까 나무의 병리, 병의 어떠한 연구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학문이다. 해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수병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목의 병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뭘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의 한번 볼까요? 수목과 산림의 병에 대한 연구이다. 이 병의 원인, 병징, 발병 과정, 발병 조건, 이 병태생리, 그리고 저항성 미작, 예방과 치료의 원리 및 응용. 그래서 이 병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연구하는 학문, 이것을 우리가 수병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이 수병학은 우리 이 과목을 우리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내용이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이 이 일반 다른 자격증 시험과는 다르게 오지선다죠. 오지선다고, 그리고 우리 자격증 이름 자체가 이 닥터, 의사라는 호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는 조금 깊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보셨던 뭐 어떤 식물보호 기사라든가 여기서는 좀 단편적으로 나왔다면 이 식보에서는 이 분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 수목 관련뿐만 아니라 이 초본에 관련된 것까지 이 광범위하게 분야는 넓은 대신에 이 깊이는 조금 덜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수병학 쪽, 수목병리학 쪽에서는 깊이는 좁아요. 깊이는 좁다는 얘기는 이 초본에 관련된 내용들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폭은 좁아졌는데 대신 폭은 좁아진 대신 깊이는 좀 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그동안 출제된 것들을 보면은 각 그 병에 대한 이 구체적인 그 병의 병증이라든가 아니면 심하게는 이제 학명까지도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학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명들 보면 어떠한 그 균류라든가 그래서 곰팡이병, 세균 이런 것들의 학명이 생각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만 좀 깊었지 폭은 좁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주 출제되는 것들 중심으로 보신다면은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점수 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내용들 보죠. 정해 보면 그림이 하나 나오네요. 나무에 대해서 각각 발생하는 이 병의 병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아래쪽 하고 지하부하고 지상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상부 쪽에서 나타나는 병이 있는가 하면 지하부 쪽에서 발생하는 이 병해들이 있을 것이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입 전무늬. 그래서 입에 어떠한 이 전무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전무늬가 발생하는 그러한 병.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가지 끝마름이나 궤양병, 스트레스, 쇠락. 여기서 스트레스나 쇠락 이것도 이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병을 이야기할 때 이 전염성 병과 비전염성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염성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해를 이 비전염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전염성은 이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병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떠한 식물이 이 수목이 정상적인 생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
생육이 빈약한 또는 이 생육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 이걸 전부 다 병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러한 환경도 일종의 병으로 보겠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꼭 그 어떤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아니면 내지는 이런 진균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도 있지만 영양 부족이라든가 또 뭐 너무 더워서 우리 한여름에 보면 이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 발생하는 원인은 뭐예요? 온도하고 광이죠. 그래서 너무 더운 여름날 이렇게 햇볕 아래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이 병원균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이 연관성이 없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일종의 병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이 환경이라면 이 광도 될 수 있고요, 온도도 될 수도 있고, 토양도 될 수도 있고, 또 영양도 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 어떤 강우라든가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의 이 병의 원인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전염성인 경우는요,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병을 전염성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의 특징을 보면 이 비전염성인 경우, 이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염성인 경우는요, 이 개체별로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발병한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이 가물어서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이 식물체가 시들시들해졌다. 한 해가 발생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 특정 개체만 한 해가 발생하고 주변 나머지 개체들은 발생하지 않는 이런 경우는 안 나타나죠. 그 지역의 전체적인 식물체들이 같이 한 해를 겪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면 전염성은 개체별로 병원체가 개체에 침입해서 발병이 됐을 때 이 병증이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2번에 보면 가지 끝마름이라든가 개양병 이런 것들은 이런 전염성에 의한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이 스트레스라든가 쇠락 이런 것들은 이 비전염성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확률이 크더라.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가지에서 가지가 뻗어나갔을 때 가지 끝이 마르거나 또는 이 궤양이 발생한다든가 이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또는 쇠락의 증상도 일종의 병으로 보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기생식물에 관련된 내용이죠. 겨우살이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에 이 겨우살이라는 식물이 기생하는 이 기생성 식물에 의해서 발병하는,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건 뭐예요? 시드름이나 이 유관 속 시드름병 또는 이 뿌리썩음 했는데 뿌리썩음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 지하부에서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나오는 게 이 궤양병 곰팡이에 자실체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궤양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병증하고 표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궤양이라면 이것은 이 병증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병원체 자실체가 직접 나타났다 이러면 이것을 우리가 표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증과 표징을 보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병증과 표징을 보고 얘가 지금 현재 어떤 병이구나라고 이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이 기본적인 이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징을 나타내는 것들 대부분 이 곰팡이 종류들이죠. 이 진균 종류들이 이 표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병증 같은 경우는 병의 증상. 그래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콧물을 흘리고 이 기침을 콜록콜록 하더라.
그래서 콧물 흘리고 기침 콜록콜록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제가 감기에 걸렸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감기 바이러스를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콧물 흘리고 기침하는 것 이게 병증이라면 이 표징이라는 것은 이 자실체, 다시 말해서 이 곰팡이의 이 병원체, 곰팡이라는 병원체를 눈으로 사람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경우를 이 표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표징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곰팡이 종류, 이 진균 종류, 곰팡이, 진균, 균류, 사상균 이 같은 표현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상균이라는 것은 이 곰팡이의 이 균사가 실처럼 보인다고 해서 사상균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나오는 게 유관속 시드름 증상에서 이 유관속이라는 것은 우리 이 목본은 거의 대부분 쌍자엽 식물이죠. 이 목본에서 단자엽으로 분류하는 건 이 청물의 덩쿨이라든가 아니면 이 대나무 이런 경우에는 단자엽 식물이지만 그 외 나머지 나무들은 거의 쌍자엽 식물입니다. 그랬을 때 이 쌍자엽 식물의 특징을 보면 유관속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엽 식물과 이 쌍자엽 식물을 놓고 보면 줄기의 단면을 보면 이러한 이 물과 양분의 통로가 단자엽 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기 단면에 산재되어 있어요. 흩어져 있다. 그런데 쌍자엽 식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런 형성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형성층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봤더니 이 바깥쪽, 요 바깥쪽은 사부, 그리고 이 안쪽은 목부가 되죠. 이 사부는 위에서 아래로, 다시 말해서 입에서 만들어진 이 광합성 산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통로라면, 목부는요 아래에서 위로, 이 아래라면 이 뿌리 쪽에서 흡수한 이 양수분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이 그러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통로가 되는 이 유관속이 이 시드름 증상, 그리고 이 7번째 나오는 건 가지 기부의 가지 궤양. 7번째 그림에 보면은 가지 기부라고 그랬습니다. 기부라는 것은 이렇게 맞닥뜨리는 부분을 기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번째 신부와 목재 부우 곰팡이의 자실제. 이 신부, 목재 부우, 목재 부우균 같은 경우는 수목의 특징을 보면 이 형성층 안쪽에 내부, 여기가 이제 한 가운데가 수가 되겠죠. 수를 중심으로 이 근처는 죽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세포 자체가 살아있는 경우가 아니고 세포 자체가 지금 현재 죽어 있는 그러한 조직들이고, 형성층 근처 이쪽이 살아있는 세포 조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목이 이제 굵어지면, 나무가 굵어지면 그 안쪽 내부에 목재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그 나이테를 만드는데, 나이테는 결국 이러한 형성층이 매년 자라온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자라나가면서 여기 이쪽 근처는 살아있는 조직인데 그 안쪽에 뭐 몇 년,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죽어 있는 세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썩게 드는, 그래서 이제 그 노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부가 썩는 그러한 원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에 보면 밑동 썩은 병원균의 자실체, 여기에서 나타나는 자실체. 그리고 10번에 손상된 뿌리에서 발생하는 뿌리 썩은 병원균의 자실체.
그래서 뿌리가 이 지표 근처에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곰팡이가 나오더라. 예, 이런 개념이죠. 이 곰팡이도 곰팡이, 균류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썩은 데서 이 자실체는 곰팡이, 버섯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버섯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버섯도 이 곰팡이 일종이죠. 그리고 11번에 봤더니 근두암종, 이 근두암종 같은 경우에는 암종, 이렇게 그 부풀어 오르게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12번에 건축 피해에 의한 피해로 인한 뿌리 쪼개짐이라든가 13번에 선충에 의한 뿌리 병증도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병들이 이 수목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병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병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할 것이냐. 사실은 그 병리학을 하는 가장 큰 그 목적은 이거죠.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 또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고 또 예방도 가능할 것이다. 이걸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 한번 볼까요? 수목과 산림을 병해와 환경공해의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목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가꾸고 지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3대 수병이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그 8회 기출됐던 문제인데 지금 밤나무 줄기 마른병, 그리고 두 번째가 잣나무 털록병, 그리고 세 번째가 느릅나무 시드름병. 이번 시간에 그냥 요 세 개를 이 3대 수병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까지만 하고 뭐 줄기마름병이라든가 잣나무 털록병 그리고 이 느릅나무 시든병 이 각 병의 구체적인 병원체라든가 이 병증 이런 것들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이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병리학 역사입니다. 뭐 역사도 지금 우리나라 그 수병학 역사에 대해서는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죠. 첫 번째 BC 371년에서 287년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어떤 과학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테오프라스투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올리브 나무를 포함한 몇 가지 식물병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병의 원인을 신의 노여움으로 규정을 했다. 그래서 이 식물에 병이 생기는 게 신이 노해서 병이 생겼다. 굉장히 이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후에 노버트 하티그라는 사람이 부재중의 균사와 그 외부에 나타난 자실체와 관계를 규명을 하면서 이 수병학 교과서를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노버트 하티그를 수병학의 아버지로 칭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 후기에 실학자 서유구가 저수한 농서인 행포제에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것과 향나무와 이 신비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 그래서 지금 서유구에 행포지 여기에서 배나무에 이 붉은별 무늬병. 그래서 이제 그 기주하고 이 붉은별 무늬병의 특징을 보면 뭐예요? 이것은 이 기주교대를 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하나의 생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주와 중간 기주를 다 거쳐야만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그러한 그 병원체인데 이 기주하고
중간기주. 근데 이 어떤 걸 기주로 하고 부르고 어떤 걸 중간기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식물보 기사 시험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식보 쪽에서는 목적이 농산물이 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물 쪽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붉은별 무늬병의 기주를 배나무로 보고 그리고 중간 기주를 향나무로 보는 경우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쪽 나무사 쪽에서 어때요? 주가 뭐예요? 주가 나무고 이 농작물은 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병학 쪽에서는 기주를 향나무로 보고요. 중간 기주를 배나무나 사과나무를 중간 기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그 기주 중간 기주가 바뀔 뿐이지 중요한 것은 이 향나무하고 배나무를 전부 다 거쳐야만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한다. 그래서 역시 붉은별 무늬병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나무사 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그래서 이제 그 배나무하고 향나무 그래서 배 그 과수원 주변 반경 1.6km 이내에는 이 향나무를 싹 그 제거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배나무의 붉은별 무늬병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22년도에 이 조선 총독부 임업시험장에서 산림보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을 하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일제 강점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을 중심으로 산림보호 관련 시험 사업이 이 송충, 솔리복파리, 오리나무 잎벌레, 굼벵이 등의 산림해충에 대한 연구, 이 연구를 했고 병에 관련된 것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충에 대한 연구가 주였다. 그러다가 1936년도에 타카키 고로쿠라는 일본인이죠. 우리나라 잣나무 털록병이 최초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했느냐, 언제 했느냐, 역사 관련해서는 때하고 그래서 1936년 그리고 누가 타카키 고로쿠라는 사람이 잣나무 털록병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1937년대 히라츠카 나오이데라는 일본인이 조선에서 새로 발견된 이 잣나무병의 이 잣나무 털록병과 그리고 국내 수목병 피해와 병원균 동정에 관한 최초의 기술을 조선 임업회보에 기술합니다. 그러다가 1935년부터 42년도 히라츠카 나오이데라는 사람 우리나라의 녹병균 203종을 수록한 조선 수균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녹병균의 분류에 관한 최초의 연구 논문이었다 이게. 그리고 이제 1940년도 선만 임업편람에 우리나라 수목병 92종 균이류 163종을 기록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임업시험장에서 우리나라 연구진의 연구가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60년대 초 임업시험장 보호과 설치와 수목병, 산림곤충, 야생동물 연구를 시작을 하고요. 1976년 임업시험장을 산림병해충부로 승격시키고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추나무 빗자루병이라든가 오동나무 빗자루병, 잣나무 털록병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국내 주요 수병 발생하고 특징에 관련된 거 몇 가지를 정리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1945년 광복 이후에 이 수목병이 갑자기 급증했다. 88년도 소나무 제선충과 같이 해외 유입된 수목병이 증가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밤나무 줄기마름병, 밤나무 줄기마름병 대표적인 3대 수병이었죠. 아시아의 향토병이었으나 1900년대에 북미에 유입됐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그 밤나무 줄기마름병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향토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쪽에 북미라든가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유행을 하지 않았는데 1900년대 이 미국 쪽에서 이 밤나무 줄기마름병이 발생을 시작하면서 이 밤나무에 대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그러다가 그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밤나무림을 황폐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 충북, 보은, 옥천, 경북, 봉화 등이 이 황폐화됐는데 73년도에 파이토플라즈마로 밝혀졌다. 그래서 빗자루병 중의 대표가 이 파이토플라즈마의 이 대표적인 병증이 빗자루 증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인데 지금 벚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병증을 나타내는데 원인이 다른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빗자루병 같은 경우는 진균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동나무 빗자루병 1967년에 처음으로 이 매개충이 밝혀졌고, 그리고 70년에 피해가 심각해서 조림이 중단되기도 했다. 잣나무 털록병 처음 발견한 게 1936년입니다. 가평에서 발견됐고요. 우리나라는 중간기주 중 송이풀류에서만 발견된다. 그래서 이 털록병도 이 녹병도 이렇게 기주교대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녹병균들의 이제 뒤쪽에 녹병균들을 쭉 정리를 할 건데, 이 녹병균에 따른 기주와 중간기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매우 출제가 자주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까치밥 나무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포플러 잎녹병 1956년도에 발생됐고요. 전국 조림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낙엽성 현호생류가 중간 기주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리지나 뿌리썩은병 1982년도 경주에서 발견됐습니다. 불난자리나 뿌리가 약한 곳에서 발병을 하고 동해안의 대형 산불 지역에서도 발생하더라. 소나무 재선충 1988년도 부산에서 발견했습니다. 적성과 해송에서, 그리고 2006년 경기도 광주 잣나무 임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입니다. 1996년도 인천에서, 그리고 특징을 봤더니 니기다 소나무림에서 처음 발견됐고 중부 지역에서 발견된 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참나무 시드름병 2004년도에 성남에서 발견이 됩니다. 신갈나무에서 처음 발견되고 광능킨 나무조음에 의해서 매개됐다. 그래서 이 매개충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빗자루병 같은 경우 대추나무나 오동나무 빗자루병 이런 것들 매개충으로 매미충류들이 이제 주로 매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참나무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광능킨 나무점, 이러한 매개충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체하고 그리고 매개충까지도 같이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매개충 물어보는 문제도 각 곧잘 출제될 수 있는, 단골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이어서 각 병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목병 일반, 수목병 일반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 진행할까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